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세기입니다. 근데 뭐 너무 과분하게 관장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시 뭐 가야 하면 김해 아니겠습니까? 그 김해를 빼고 가야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하고 한데 저는 아까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지만 대가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김해와 대가야는 서로 큰 세력, 가야의 큰 세력으로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가야 김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여태까지 해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서 다른 방면에서, 그러니까 대가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가야를 보는 것도 좋겠다고 아마 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야 고고학 이제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지금 말씀은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표지 사진도 이게 김해 게 아니라 가야 대가야 고령에 있는 고분군입니다. 굉장히 사진은 좋은데,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고고학적으로 가야가 어떤 게 가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가야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는 가야 묘제가 어떤 묘제가 고분을 어떻게 쓴 것이 가야 고분이냐, 그 다음에 가야 토기의 공통점, 토기가 가야토기, 신라토기, 백제토기 이렇게 다른데 가야토기는 어떤 특징이 있나 하는 것을고, 또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 소위 위세품이라기도 하고 위신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야가 어떻게 인식됐느냐 하는 것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야가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야 연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큰 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근간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비화가야도 있고 뭐 성산가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또 조금 전에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 17일, 18일 날 유네스코에서 가야 고분군 7개를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가야 고분군 7개가 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등재가 됐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아마 다음 시간에 그 가야 고분군 등재 아주 큰 역할을 했던 하승철 선생이 그 중심으로 할 것인데, 그 다음에 가야사 연구에 어떻게 앞으로 가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야를 연구하게 되는 계기는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해 분들은 뭐 가야에 대해서 아주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지만, 이 가야 지역은 일본 사람들이 임나일본부라는 식민지 통치 기구를 두고 자기들의 지배 지역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임나일본부
들어보시고 잘 아시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하자마자 이제 1910년에 점거를 했는데 1912년부터 그런 그 임나일본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1 후보가 고령이었어요. 고령에 있는 큰 이 산봉우리 같은 고분들은 임나일본부의 수장들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일본 사람의 무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됐던 계기가 고령을 발굴하기 전에 한국을 점령하자마자 평양을 발굴했어요. 평양은 소위 말해서 한사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식민지가 109년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지배했던 지역이었. 그 중에서 제일 컸던 게 낭랑이라고 하는 건데, 낭랑, 대반 뭐 이렇게 네 군인데 그 낭랑군이 있었던 지역이 평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한반도 한국의 역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평양 한강 이북은 낭랑이 지배를 했고 한국 이제 한강 이남은 일본이 지배를 했다. 고대 사회에서 4세기서부터 6세기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양 고분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했더니 거기에서 채협총이라든지 또 여러 그 중국식 목광묘가 발굴이 됐고 거기서는 중국 유물들이 수천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뭐 좋은 중국 유물이 나오니까 옳다. 낭랑이 있었던 평양이 중국 무덤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가야 고령의 무덤은 일본의 수장들, 임나일본부를 지배했던 일본 수장들의 무덤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고령을 발굴했어요. 고령에 있는 고분 이 39호분이라든지 천정청이라든지 이런 발굴을 했더니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일본 유물은 한 점도 안 나오고 오히려 거기서 나온 토기들이 일본에서 나온 토기의 원조 같은 그런 토기들이 나오고 유물들이 나왔단 말이죠. 아, 그 이상하다. 이게 우리 저기 임나일본부 수장들의 무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그러면 일본 서기에 많이 나오는 하만 알아가야 하만 지역이 임나일본부가 있었나 보다. 그러고 하만을 또 발굴했어요. 하만 34호분을 쭉 발굴했더니 거기서도 가야 유물만 나오고 일본 유물은 한 점도 안 나와. 일본 유물 비슷한 게 한 점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자라고 그래서 주머니 칼 손잡이를 일본의 사슴뿔처럼 일본의 고분에서 나오는 그런 칼 손잡이에 사슴뿔을 직코무늬라서 이렇게 그은 것 같은 무늬가 있는 주머니 칼 한 점. 그것도 일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비슷하다면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구로 그럼 대구인가? 대구도 발굴하고. 그러면 선산인가? 선산도 발굴하고. 그리고 성주도 발굴하고 창녕도 발굴해서 임나일본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녀서 발굴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유물들이 엄청 나와가지고 화차, 옛날에는 트럭이 별로 없으니까 기차 화차에다가 몇십 트럭씩 싣고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임나일본부 이상하다. 왜 그게 일본의 수장 무덤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4세기, 6세기까지 임나일본부를 가야 지역에 두고 한반도를 지배했다. 신라, 백제까지 다 지배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분에서 그게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거기에는 일본서기, 우리나라 역사책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조금만 나오고 가야에 대한 기록이 전부 다 일본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니까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그 일본서기 가야를 연구하려면 일본서기를 인용해야 되는데 일본서기를 잘못 이용하면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가야를 연구하지 않고 신라와 백제만 연구하니까 가야는 그러지 않아도 자료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가락국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5가야조나 6가야조에 가야가 6나라가 있었다, 5나라가 있었다.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가야를 연구하려면 일본서기를 봐야 되는데 자칫 일본서기를 잘못 그 얘기를 했다면 해방 후에 저놈 친일파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아예 가야사를 덮어놓고 연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지금 이제 제가 경주에서 왔는데 잘 아시는 경주 천마총 발굴 50주년이 됐어요. 이번에 50년이 돼서 1973년에 천마총을 발굴했는데 거기서 굉장한 유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됐냐면 야, 신라 문화가 이렇게 우수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발굴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 함안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이런 데에 큰 산봉우리 같은 고분들이 있는데 그게 도구리당에서 다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신라 유물이 그렇고 그 전에 백제 무령왕릉이 발굴돼서 백제도 이렇게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가야는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고령지산동에 있는 큰 산봉우리, 함안에 있는 큰 산봉우리 같은 고분들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977년에 고령지산동 44호분, 45호분을 발굴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생 때였는데 발굴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24일자 여기 보이죠? 1977년 12월 24일자 한국일보 이게 종관이었어요. 일면 톱에 20여 명 순장 가야고분 발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라 문화만 우수한 게 아니라 가야도 그에 못지 않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가야도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마침 여기 지금 한국일보에 이렇게 일면 톱으로 나오는 건 가야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순장 20여 명이나 순장해 그랬더니 이제 유명하게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가야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고고학에서는 발굴을 통해서 가야를 할 수 있지만 문헌에서는 역사는 문헌으로 다 자료가 있는 거니까 가야를 연구하려면 일본서기를 봐야 되는데 그 일본서기는 잘못하면 친일파가 되니까 한데 그 해에 77년에 이 천관우라고 하는 그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는데 이 양반이 가야를 연구하면서 가야의 역사는 일본서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일본이 가야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를 점령했다.
가야를 지배했다, 가야를 쳐부쉈다, 이런 비슷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천관우 학자가 가야사 연구라고 하는 복원가야사라는 논문을 2편을 쓰면서 가야는 지금 일본 서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일본이 가야를 점령했다, 가야를 쳤다, 신라를 공격했다 하는 것은 그 주체를 일본이 아니라 백제로 바꿔 놓으면, 그리고 주어를 일본을 빼버리면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체론 교체죠.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이 강연하셨던 그 인제대학의 이영식 교수는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러면 그 가야는 그럼 백제의 속국이 될 수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가야도 일본 서기를 잘 비판해서 이 연구를 하면 가야도 역사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77년 이후에 고고학에서는 고령 지산동 44호분, 아까 20여 명 순장하고 나왔지만 실제로 해봤더니 발굴을 다 끝나고 봤더니 40명을 순장한 고분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런 게 나오고, 문헌에서는, 사료에서는 일본 서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야를 이제 그때부터 77년부터 가야가 가야사로서의 대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게 44호분인데 고령지산동 보면 여기 그 여기 다 헐지 않고 12월 24일 상태인데 이 가운데가 주인공이 들어가는 방이 있고 옆에 창고가 2개 있고, 이게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이요. 이게 순장곽인데 32개가 있는 고분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걸 안 얼었으니까 그때 20여 명 순장, 그때 나와 있는 숫자가 20개니까 20여 명 순장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45호분은 그 15명 순장, 이게 2개가 발굴됐었는데 제가 그때 참가를 했는데, 그때 77년에 발굴하는 모습이 이렇게 거지 같지만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발굴을 했는데 이 사진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복천동 고분도 발굴하고 합천댐 수몰지구도 발굴하고 쭉 가야 고분을 발굴을 해봤더니 가야 묘제의 공통점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가야 묘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령, 하만, 고성 그 대부분의 가야 고분 입지를 보면 산성을 배후에 두고 산 꼭대기에 이렇게 산봉우리처럼 고분을 쓰게, 지매를 빼고는 하만, 고령, 창녕, 고성 다 이런 식으로 산 높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야 고분이라고 일단 보고, 거기서 근데 가야 유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김해의 대표적 고분군인 대성동 고분군, 또 양동리 고분군, 이런 데는 나지막한 구릉 위에 주체부를 다른 데는 다 돌로 쌓았는데 여기는
나무로 싸서 목광묘라고 그래요. 나무를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주각이 있고 부각이 나란히 이렇게 한자 날일자처럼, 어디 갔나요? 요거 이렇게 주각 부각이 돼 있는 것이 가야 고분이다. 이렇게 그 고고학들이 정리해요. 이게 전형적인 가야 수열식 고분이에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는 방을 만들고, 주변에 이렇게 호석이라고 해서 둘레돌을 돌리고, 그 다음에 봉토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게 제사톡이에요. 여기가 제사를 지내고 깨트려서 고실해한 거지요. 그런 것들을 가야고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긴 속은, 도굴 당해서 막 발로 차고 다녀서 이렇게 흩어졌지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산봉우리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대표적인 거라 이걸 냈어요. 이번에 7개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됐는데, 그거는 1번은 뭐라고 해도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 그 다음에 함안 마리산 고분군, 또 그 다음에는 합천 옥전 고분군, 그 다음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 그 다음에 고성의 송학동 고분군, 6번째가 창녕의 교동 송현동 고분군, 7번째가 남원에 있는 그 운봉고원에 있는 두랑리 유곡리 고분군, 이렇게 7개가 돼 있는데, 김해를 빼고는 다 이렇게 산봉우리에 높은 봉토를 쌓은 건데, 원래 김해도 나중에 보겠지만 봉토가 있었는데 돌로 쌓은 게 아니라 나무로 쌓았으니까 나무가 썩으면서 봉토가 그냥 내려앉아서 그냥 평평하게 보였어요. 여기 저 밑에 다 가보셨을 거예요. 지산동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은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산봉우리, 저 산봉우리 끝에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써봐서. 이게 산봉우리에 이렇게 써 있고, 그것도 산 능선 중앙에 이렇게 산 높이에 이런 것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김해 고분이에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인데요. 여기에 나무 목곽을 이렇게 이런데 곽을 나무로, 통나무나 아니면 강목 두꺼운 거를 꺽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만들었으니까 이만큼 해서 봉토를 씌웠는데 나무가 썩으면서 내려앉아서 이렇게, 지금 나무는 다 썩고 없으니까, 돌을 안 쌌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주인공이 들어가는 주각, 여기가 부장품 넣는 부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주각, 여기 부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동리 고분군이 이거보다 더 빠른데, 대성동보다. 이게 양동리 162호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김해 가야 고분의 두 가지 특징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토기가, 거기서 나오는 이런 묘제 속에 토기가, 가야 토기가 나와야 가야 고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야 토기하고 신라 토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그 전에 가야 토기, 신라 토기 구분하는 법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가야 토기, 신라 토기 보면 이건 가야 토기다, 신라 토기다 아시나요? 여기 김해박물관에 대표적인 가야 토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신라 토기들도 있어요. 네, 자, 어떤 게 있냐면 가야 토기는
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통영기대 이런 이름이 있는데 가야토기는 곡선적이다. 그리고 세련된 형태로 예술성이 있는 게 가야토기다. 근데 보면 이게 좀 균형도 잘 맞고 그래. 이따 보겠지만 그 다음에 그 다리에 받침대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거를 투창 혹은 투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래 위가 일렬로 뚫어져 있고 상하가 일치하고 신라토기는 직선적이고 투박해요. 그리고 예술성이 가야토기는 있는데 비해서 이쪽 그 신라토기는 실용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투창도 상하가 엇갈린다. 몸통에 각이 져서, 그러니까 이 가야토기는 형태가 팔자로 벌어져 곡선으로 이렇게 한자 팔자로 벌어지고 우리 여성들이 로망인 S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게 가야토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신라토기는 각이 져서 직각적으로 돼 있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야토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몸통과 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밑이 둥글어 가지고 혼자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것처럼 받침대를 놔서 받침대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이렇게 곡선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서 신라토기는 이것도 가야토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투창, 투공, 이 구멍이 이게 팔자로 벌어지고 다리도 곡선적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투창이 아래 위가 일직선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에 S라인을 이루고 있다. 곡선으로 이루고 있어. 균형도 잘 맞고 예술적이다 하는 것이 가야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가야토기 그 형식은 같지만 지역색이 있어요. 이거는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나온 토기들이에요. 이것도 보면 투창이 상하가 일치돼 있고 목은 이렇게 곡선으로 벌어지는데 지역별로 트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색을 구별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고 저 같으면 이제 이거는 김해토기다, 함안토기다, 고령토기다, 창녕토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거 고령토기. 이거는 함안토기예요. 함안. 그래서 이 상하가 요것도 그렇고 상하가 일치하고 요것도 상하가 일치하고 이렇게 긴 화염형 투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함안토기예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위에 왼쪽에 있는 거는 함안토기, 오른쪽 거는 고령토기, 밑에 거는 김해토기. 그런데 특징은 다 똑같다. 그런데 이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가야토기고 이거는 신라토기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것처럼 다리가 이렇게 팔자로 한자 팔자로 벌어지지 않고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고 여기. 근데 투창이 아래 위가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이게 신라토기예요. 보면 아마 금방 구분이 돼. 혹시 이거 끝나고 저 전시실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야토기와 신라토기를 비교해 놓은 건데 가야토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혼자 서 있질 못해서 이런 그릇 받침에다가 세워놔야 되고, 여기 상하가 일치되고 이렇게 일렬로 뚫어져 있고 이렇게 팔자로 벌어지는데, 신라토기는 여기 보세요.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요 신라토기는 여기가 각이 져 있어요. 여기 연결하는 부분이 각이 지고, 신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가야 사람들은 바보같이 왜 따로따로 만들어서 저렇게 해, 이렇게 다리를 붙이면 될 걸. 실용적이고 직선적이고 투박하다. 보시면 이거는 가야토기 아주 날씬하고 균형도 맞고, 이거는 투박해 보이고 실용적이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는 뭐 가야토기 이제 그 시대별한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이거는 아까 맡은 가야토기를 다시 지역별로 나눠 놓은 거고. 자, 관모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라의 금관은 출자형, 한자로 출자형, 잘 아실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야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이 관모는 대가야에서만 나왔는데, 지금 리움박물관에 있는, 리움미술관에 있는 국보 133호 가야 금관, 이런 것들 보면 초화형이라고 해서 꽃봉우리 내지는 나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가야 귀걸이는 귀에 꼽는 부분이 가늘게 되어 있는데, 신라 귀걸이는 굵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게 가야 금관의 대표적인 국보 133호인 리움 미술관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꽃봉우리 내지는 나뭇가지가 이렇게 축 처진 것 같이 돼 있는 거. 이게 신라 금관이에요. 금관총 금관. 여러분 뭐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누가 봐도 이건 신라 거고, 이거는 고령에서 나온 금동관 장식이에요. 이것도 나무 모양이고, 이건 뭐예요? 그건 신라식 출자형 금동관이에요. 이거는 대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광배형, 불상 뒤에 빛나는, 부처가 빛나는 것을 형상화한 그걸 광배라고 그러는데, 그 모양처럼 돼, 이게 가야에서 나온 거예요. 신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가야 귀걸이는 이렇게 귀에 꼽는 부분이 가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쇠사슬과 저런 그 쇠사슬을 엮어서 장식해서, 이것도 고령뿐만이 아니라 김해라든지 또 함안 이런 데에서 요즘 광양까지 순천까지 이게 가야식 귀걸이가 나와요. 이거는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의 순장자가, 주인공 머리맡에 있는 순장자가 차고 있던 거예요. 근데 디자인이나 뭐 이런 모습이 요즘 귀걸이를 하고 다녀도 세련되고 멋있어서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다. 이게 순금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여러 가야 지역에서 나온 귀걸이에요. 가야 귀걸이에요. 가는골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는 굵은 고리 귀걸이에요. 이게 신라식이에요. 경주, 그다음에 경산, 뭐 의성 이런 신라 지역에서는 이런 귀걸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무거워서 귀가 찍찍 늘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이 부분이 요 부분이 가는 금판으로 가운데는 비어 있고 금판을 말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끼워도 이렇게 무거워서 늘어지진 않는, 이게 신라식이에요. 자, 이거는 신라톡인가요? 가야톡인가요? 거기서 보면 신라톡인지 가야톡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신라톡이에요. 전형적인 신라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하가 엇갈려 있고 직선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납작하지 않고 둥구스름하게 불룩하게 돼 있고, 특히 신라토기에는 꼭지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거 전형적인 신라토기. 이거는 경산에서 나온 건데 아주 상하가 두 창이 엇갈려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꼭지에도 구멍이 뚫어져 있고, 무늬도 가야 무늬는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곡선적인 데 비해서 신라 무늬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삼각형으로 돼 있고, 투박하고 뭔가 좀 이 투박하면서 예술적이지 못하다고 그럴까, 뭐 실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실용 강조했다는 거고, 하여튼 이게 신라토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라토기, 가야토기를 이렇게, 이것도 전형적인, 아니 어떤 게 신라토기고 어떤 게 가야토기인가요? 네. 이거는 전형적인 가야토기고,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전형적인 신라토기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시면 아시네. 이거는 이 신라의 그 고분에서 나오는 이런 그 은제 허리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은제 머리꽃 장식하는 건데, 이게 경주에서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는 데는 신라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이게 이제 신라토기들이고, 창녕에서는 가야토기도 있고 신라토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창녕은 신라다, 어떤 학자들은 창녕은 가야다, 그렇게 이제 확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세계유산 추진단에서 문화청에서 가면서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육가야, 오가야에 창녕이 비화가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녕 고분을 세계유산에 등재를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다 이렇게 금관, 어디 갔어? 이렇게 출자형,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가는 고리 귀걸이,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거 또 가야 고분이 묘제가 아까 봤던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평지에다가 옆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가야 고분군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야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삼국유사에 나오니까. 자, 각 고분의 지역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번 김해 금강가야 권역인데,
아까 말한 장방형 목광묘, 주부각 일자식으로 주부각으로 돼 있는 거. 김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성 사진인데 어디로 갔어? 여기가 김해죠. 요 낙동강이고 김해, 여기가 부산, 이렇게 해서 한반도인데 낙동강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가 김해죠. 여기가 바로 금강가야 지역이다. 이건 뭐 그렇고, 여기 이제 저쪽에 있는 양동리 고분군이에요. 양동리 고분군도 역시 목광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다 썩어 없어지고 밑에 바닥에는 흙으로 그냥 돼 있으면서 유물들이 거기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국 거울, 당시의 중국 거울은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중국 거울인데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었다,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해 세력이 그만큼 국제적이다. 여기 보니까 오다 보니까 금강가야 국제 교역의 중심지 금강가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중국 가야 아주 상태도 좋습니다. 대성동 고문에서 나온 거예요. 김해 보죠. 여기가 이제 시청 시청 있는 데고, 여기가 대성동 고분군이죠. 이게 이제 봉황대고, 여기서 내려오는 이렇게 여기가 박물관, 여기쯤 박물관이 있네. 대성동 고분군 발굴하고 복원하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큰 고분들이 다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정비를 해서 아까 봤던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놨죠. 그래서 거기는 목광묘이다. 이거 아까도 봤던 사진인데 다 나무는 썩어서 없어지고, 고고학자들이 이게 한번 팠던 데를 다시 묻은 건지 생땅인지를 이제 이 흙을 이렇게 긁으면서 원래 생땅인지 팠던 데인지 하고 찾아내서 발굴을 해낸 거예요. 대성동 29호분에 대량으로 물건이 들어가는 토기들이 이게 뭐 100점 이상씩 있는 그런 고분이었어요. 다 이제 썩어서 나무가 없어지면서 토기가 깨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여기가 주각이고 이게 주인공이 들어가는 방이고, 위에가 부각, 부장품 넣는 거기는 토기만 잔뜩 들어있고, 여기 이 대성동 가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순장이 먼저 이루어진 데가 금강가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 주인공이 들어가는 방이 여기고, 여기가 주인공이 있던 칼을 차고 있는 거고, 그 머리맡이나 발치 옆에 이렇게 순장자를 넣어놔요. 이제 순장은 따로 이제 나중에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도면이고, 이게 금관가야는 목광묘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여기가 빨간색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옆에 하얗게 돼 있는 사람이 순장자예요. 그 뭐 어떻게 순장자인지 아느냐? 한 무덤 안에 여러 사람의 시체가 있다. 그러면 횡열식 석실 같으면 뭐 나중에 또 문 닫고 열어놨다 하지만, 이거는 한 번 하고 끝이는 건데, 그럴 때 이렇게 그 주변에 주인공이 들어가는 주인공은 아주 잘 옷을 입고
뭐 칼도 차고 여러 가지 귀중품도 가지고 있지만 순장자는 옆에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순장을 이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라가야 권역. 아라가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싸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만에 A자 써놓은 데가 마리산 고분군,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게 지금 빨간 점들이 마리산 고분군의 봉토분들이에요. 한 100여 기 이상 이렇게 있어요. 산 꼭대기에. 이게 저 봉토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꽃 모양, 화염형이고 아래가 이렇게 이 상하가 일치되는 가야토기의 전형적이죠. 이거는 이제 마갑총이라고 하는 건데, 말갑옷을 이렇게, 이게 말갑옷이요. 전체 말 몸을 감싸는 말갑옷이 하만에서 나온 거죠. 거기 마갑총에서 나온 은상감 환두대도라고 그래. 이게 이제 지배자인 것을 나타내는 신분의 유물이죠. 그다음에 장식. 근데 이렇게 은제, 금동제 이런 거, 이건 말제갈, 이런 게 하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유리구슬도, 목걸이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만의 특징은 여기가 주인공이 들어가는 곳인데, 주인공인의 물품이나 주인공이 있던 자리는 다 도굴을 당했고, 옆에 그다음에 여기에 사람들 그 뼈가 좀 남아 있는데 5명 뼈가 남아 있는데, 이게 순장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맡에는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데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는 주인공이 들어가고 머리맡에는 유물들이 여기 많이 있고, 아까 4명이 있었던 네 명이 있었던 그 여기가 조금 더 위에, 왜 그게 여기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4명이 드러나 있어 순장자가 돼 있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게 아라가야의 특징이다. 다음에 이게 화염형 투창 고배. 이거는 아주 하만에만 있는 톡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염형 불꽃 모양으로 돼 있는 이게 나오면 이건 하만톡이다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면 경주에서도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지금도 왜 누가 돌아가시면 이게 장례 물품 이제 부조를 해서 준단 말이죠. 잔치하면 왜 옛날엔 국수도 갖다 주고 요즘은 다 돈으로 부조를 하지만, 그래서 아마 경주에서 무슨 무덤에서 나온 걸로 보면 경주에 있는 사람이 신라에서 누가 돌아가니까 하만에 있는 아라가야 왕족이나 이런 데서 이걸 기념품 내지는 부조품으로 갖다가 준 것을 무덤에다 넣었다. 그러니까 이건 하만토기가 왔네. 하만에서 그 신라로 부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만 아라가야 톡이에요. 지금 뭐 한 번 봐서
신라토기, 가야토기는 구별하기 쉬워도 이렇게 가야토기 중에서 지역별로 구분하는 거는 한 번 봐서는 모르고 저처럼 뭐 한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만 아라가야의 이렇게 지난 부분이 아라가야의 영역이야. 하만 토기가 나오는 영역들을 이렇게 아라가야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서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송학동 고분, 고성의 송학동 고분, 소가야가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가 하늘에서 본 거지만 요게 송학동 1호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역지에서 이걸 통해서 여기 이쪽까지 쭉 고분들이 다 있어요.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는 광경인데 요게 1호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발굴을 해봤더니 거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고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한 봉분 안에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위에서 항공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또 파구 밑에 또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한 봉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만 고성 소가야 고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이 뻘겋게 돼 있는 거는 환호 혹은 구라고, 그래서 물이 차지 않게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소가야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하만에 있는 하만이 아니라 합천의 이 고분군이에요. 이렇게 합천 고분군도 한 봉투 내에 고성처럼 같은 소가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게 소가야의 특징이다. 이렇게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물들이 머리맡과 발치에 다 유물이 됐고, 여기는 순장자는 없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소가야 토기들이에요. 이제 저는 뭐 보면 그냥 소가야 토기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엔 가야적인 요소를, 가야 토기이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다음에 이제 볼 때 고령 지역의 대가야 지역인데, 삼국 유사의 5가야 중에서 대가야니까 제일 큰 가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령의 대가야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신라 백제에서는 뭐 순장한 고분이 발굴을 한 적이 없는데, 신라 가야를 통해서 가장 많은 순장자를 가지고 있는 고분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다. 그런데 그 순장에도 이제 순장곽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고분을 다곽 순장이라고 그러고, 순장곽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를 단곽 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순장자도 순장자의 이 묘곽을 만들어 준 데가 대가야뿐이고, 김해의 금관가야는 아까도 본 것처럼 주인공 옆에 목광묘이기 때문에 따로 순장자를 위한 묘곽은 만들지 않고 그냥
목각 안에 주인공과 같이 발치나 옆이나 이런 데다 묻어놓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하만의 아라가야는 아까 본 것처럼 긴 석실의 석곽 내에 주인공이 가운데 들어가고 발치에 엇갈려서 이렇게 나란히 3명, 4명, 제일 많은 데는 6명까지 순장을 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대가야 지역에서만 순장곽을 써서, 그러니까 주인공 들어가는 방 옆에 순장곽을 따로 마련해서 순장곽을 하나만 마련한 것을 단곽 순장, 또 많이 여러 개, 2개 이상의 순장곽을 가진 것을 다곽 순장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은 게 아까 44호분에서 32개의 순장곽과 그 주인공의 발 밑과 머리맡에도 순장각이 들어가고, 또 창고 유물만 잔뜩 싸져 있는 창고방을 2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창고를 지키는 순장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32개에 3개 36개에다가 32개. 그 다음에 한 순장각 안에 부부가 들어가 있는 거에서 머리를 서로 반대로 해서 부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와 딸이 들어가 있는 경우, 2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40,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뼈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40여 명을 순장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순장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게 고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주산성이라고 피난성이고, 저쪽에 가야산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 내려오는 산봉우리 제일 정상부에 이렇게 쭉 그 고령 읍내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하만처럼 빨간 점이 포도송이처럼 돼 있는 이게 고분 분포예요. 그래서 이게 봉토분만 이게 700기 이상, 이렇게 가야 고분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웅장하고 제일 많고 그런 게 고령 치산동 고분군이다. 이렇게 보면 아까 봤던 산봉우리 쭉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 너머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요만한데, 이거 어른이에요. 어른 키 큰 분인데, 이렇게 그 높이가 6m, 7m. 직경은 봉토 직경은 30m 이상. 그러니까 엄청 큰 고분이 있는 거죠. 이게 이거보다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해서 700여 기가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단곽 순장인데, 여기가 주인공 들어가는 방이고, 요게 순장자가 나란히 묻혀져 있어, 한 사람이. 거기서 아까 그 고분에서 주인공이 쓰고 있던 금동관이에요. 광배형 금동관이라고. 이런 이 금동관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런 이 갑옷 세트죠. 이게 투구, 목 가리는 목갑, 경갑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그 위에 상반신을 가리는 이게 그 갑옷이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32개의, 요때 아까 20여 명 순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20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헐고 보니까 이쪽을 다 이제 헐고 나니까 방이 3개가 있다. 그런 게 이렇게 여기가 주방이라 해서 주인공이 들어가는 방이고, 여기에 창고, 그다음에 이것도 창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에서 빽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32개의 순장각이 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이 가운데 들어가고 발치와 머리맡과 발치에 한 사람씩, 이 창고에 제키는 사람 한 사람씩 있어서 그러면 32개하고 넷하고 36명인데, 아까 부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40여 명을 순장한 고분이다. 또 이건 73호분이라는 건데, 여기도 보면 여기가 주인공이 들어가는 방이고, 요게 그 창고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죽으면 이 세상의 현세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나, 왕이면 왕, 그 다음에 귀족이면 귀족이 저 세상에서도 계속된다. 그 신분과 부가 그대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서 왕을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은 저 세상에서도 왕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계세사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어가는 사상이다. 그 계세사상은 동양은 물론이고 서양의 그리스, 로마에서도 계세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세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왕을 위해서 봉사하던 노비나 또는 그 몸종이나 이런 사람은 저 세상에서도 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같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쭉 돌을 잔뜩 쌓아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돌 위에 요 돌을 드러내고 봤더니 여기 이렇게 각이 만들어져 있어서 3개가 만들어져서 여기가 주인공이 들어가는 방이고, 이게 순장자가 들어가 있는 데인데, 여기는 창고만 들어가 있는데, 가만있어, 이게 유물 있는 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순장자가, 여기 주인공 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젊은 여성 3사람이 이렇게 발치에 나란히 누워 있고, 이거 뭘 보고 했냐? 뼈가 남아 있었어요. 뼈도 남아 있고, 아까 그 금제 귀걸이를 차고 있고, 유리 구슬로 된 화려한 목걸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창고에는 유물만 잔뜩 있는데, 여기 2사람 뼈가 있고, 여기는 부부가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순장각이 하나, 둘, 3개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이 봉토 위에, 봉토 중간에 여기 또 순장자가 하나 들어가요. 순장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호위무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아까 32개의 순장각 속에는 어떤 사람은 낫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있어서 정확하게 그 기록에는 뭐 어떤 사람을 순장한다, 뭐 누구를 한다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유물로 봐서 직무를 짜는 유물을 가지고 있는 방추차라고,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직조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말 부리는 사람,
뭐 이렇게 직책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 왕의 하고 같은 묘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마도 몸종이거나 아니면 여기 화려한 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왜 후궁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중국의 황제가 죽으면 영락제라는 명나라 황제가 죽었더니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그 지금으로 치면 아마 참판이었으니까 아마 차관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을 중국에 중국에 공추를 해요. 공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아주 이 여성이 총명했거나 아름다웠거나 하여튼 중국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세종실록에 보면 그 한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동생이 중국의 영락제의 후궁이 됐는데 그때 중국에서 황제가 죽으면 순장 1순위가 후궁이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후궁이 30명인데 영락제 후궁이 30명을 영락제가 죽으니까 다 이런 그 전각 앞에 쫙 상을 마련해 가지고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일어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금 이 탄 위에 말 위에 올려놓고 여기다 받침대를 하나씩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밧줄이 내려와 가지고 목을 이렇게 감고 있고 밑에 군사들이 목을 건 다음에 이 팔받침을 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 졸라서 죽잖아요. 다. 그러니까 온 전각이 울음바다가 됐다. 그런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죽은 한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여동생 그 밑에 여동생을 다시 또 중국에 그 공추를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중국 황제의 후궁이 되면 조선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 여동생을 또 그렇게 순장당하라고 보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아까 같은 귀걸이도 차고 있고 또 목걸이도 차고 있고 그래서 아마 후궁일 것이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순장을 했다. 예.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아까 맨 처음에 표지에 나왔던 사진인데 여기가 여기 주인공이 들어갔는데 도구를 당했고 여기 보세요. 토기만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데 여기 빈 공간에 한 사람, 이쪽 빈 공간에 한 사람, 두 사람의 순장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팔찌에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게 순장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아마 큰 굵은데 말, 동물, 말이나 소를 그 말뼈가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동물도 순장해서 이렇게 큰 순장각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도 한 15명 정도는 순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이제 그런 대가야가 그런 묘제와 순장각과 유물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고령에서 합천, 거창, 그다음에 함양, 남원, 운봉고원, 그다음에 하동 섬진강을 따라서 하동, 광양, 순천까지 그런 토기, 가야토기, 대가야토기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가야 문화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운봉고원이에요. 남원의 운봉고원, 지리산 밑에 있는 거. 여기 두랑리, 어디 갔어? 이번에 세계유산이 그 지정된 데가 여기 두랑리 유곡리 고분군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런 고원 속에 이제 그 남원 월산리 두랑리 유곡리 고분군이다. 예. 보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아까 그 가야톡이죠. 이거 물결무늬와 S라인을 이루고 있고 밑에가 둥근 가야톡이, 그리고 이게 상하가 일치되는 투공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장경호 목긴 항아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못 써 있으니까 여기다가 받쳐놓는, 이게 월산리 거기 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원도 이게 호남 지방이지만 거기까지 대가야의 영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증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거기서 나온 토기들이에요. 약간 지역색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가야식이다. 그러니까 옥전 고분군 합천에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분들이 있어. 이 옥전 고분군도 세계유산에 이번에 7개 고분군에 지정이 된 거예요. 세계유산으로. 세계유산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도 오고, 여기도 아마 김해도 엄청나게 많이, 그러지 않아도 김해 수로왕릉하고 거기 지금 여기에 바로 있는 그 뭐죠? 그 수로 왕비릉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지역에 아마 이게 세계유산이 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기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맞이해서 김해의 자긍심을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아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합천 고분인데 이게 똑같은 그런 가야 고분 유적이 돼 있다. 이거는 저쪽 거창하고 이 합천하고 경계에 있는 고분, 이런 것들이에요. 백천리, 함양. 그 다음에 장수에 또 그렇게 가야 고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장수가야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는 대가야의 이게 장수에 있는 고분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봉토분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는 게 가야 고분이었다. 거기서 나온 가야토기들이죠. 거기서 이런 대가야 지방이라고 변방이라고 그러죠. 이런 가는 고리, 귀걸이,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귀걸이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가야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까 그 나온 대표적인 고령에서 나온 귀걸이고, 순천 운평리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고분리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가야 고분, 아까 봤던 지하에 땅을 파고 이렇게 나무 돌로 쌓은 것이고, 이런 가야토기가 나온다. 순천에서도. 그래서 순천까지도 가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실측도이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야 지역을 이제 보통 요 빨간 부분은 이 신라 지역이고, 여기가 김해 지역이고, 금강가야, 여기가 하만 있는 요 노란색이 아라가야. 이제 창원 진해는 뭐 탁순국이다 뭘 하지만 김해 지역이었다가
김해 금강가야 영역이었다가 이쪽 사람들이 워낙 그 정치적인 걸로 해서 조금 김해 금강가야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좀 그 저미 지역으로 남아 있고 하만 아라가야 이게 소가야 지역 아까 봤던 그리고 이게 대가야 지역이다 녹색이 이렇게 보통 그 영역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창녕 여기 창녕인데 창녕이 가야냐 신라냐 하는 것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유산이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됐기 때문에 가야고분으로 돼서 이제는 가야고분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에서 나온 이게 톡인데 고령 대가야 전형적인 대가야 톡인데 요 물결문이 있고 거기에 대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충남대 박물관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대왕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고령에는 유일하게 가야에서는 유일하게 벽화고분이 있습니다. 벽화고분은 우리가 주로 고구려에 많고 백제에도 한 두 서너 개가 있고 그다음에 신라에는 저 영주 쪽에 2개가 있고 가야에서는 여기 대가야에만 그 이렇게 횡열식 고분에 벽화가 있어요. 이렇게 된 데에 이게 천정에 이렇게 그 천정에 붉은색으로 연꽃을 그린 게 벽에도 회치를 해서 했는데 벽에 거는 다 떨어지고 이렇게 이거는 그 무령왕릉 백제 무령왕릉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백제 무령왕릉은 잘 아다시피 벽돌로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가야는 그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을 만큼 재력이나 능력이 안 돼가지고 돌로 이렇게 똑같은 석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이게 63년에 발견이 됐는데 도굴꾼들이 저쪽 밖에서 이걸 뚫고 여기로 들어왔어요. 가운데는 여기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로 뚫고 들어와서 여기 있었던 걸 다 가져갔어요. 없어요. 아까 금관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도 다 회를 이렇게 칠하고 여기도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이 천정에만 남아있어요. 이거 무령왕릉이에요. 그러니까 벽돌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돌로 만드는 게 가야다. 이 천정에 있는 벽화인데 연꽃문이에요. 이렇게 가야에서 유일한 벽화고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다는 것을 가야 시대 불교가 들어왔다고 하는 게 증명할 수 있다. 연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고고학에서 보는 가야사 연구의 고고학 과제인데 앞으로 우리 같은 가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전북 동부 지역 장수, 진안 여기에 가야 고분들이 많이 있는데 발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백제가 차지했다가 대가야가 차지했다가 서로 싸움을 하고 뭐 그런 지역인데 발굴이 안 돼서 그 지역의 발굴을 좀 더 해야 될 게 앞으로 우리 고고학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과제고 그 다음에 가야가 육가야 연맹이다, 뭐 지역 연맹이다, 금간가야, 전기가야 연맹이다, 후기가야 연맹이다 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대 국가를 이뤘다고 봐요. 가야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연맹왕국으로 이번에 세계유산도 연맹으로 이제 규정이 돼서 하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야가 연맹이냐 고대 국가냐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맹체설과 저는 고대 국가설을 주장하지만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 왕성, 궁성을 발굴해야 된다. 김해 같으면 여기 그 봉황대 있죠? 그 옆에 거기가 아마 금강가야의 왕궁터라고 생각되는데 그 조금은 발굴을 해서 이게 성이다 뭐 궁성이다 하지만 그걸 또 조금 더 발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해의 봉황대 말씀하셨고 아라가야의 궁성지 고령 대가야 궁성지라고 전해전은 오는데 확실하게 발굴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다. 가야 석축산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발굴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특히 이제 장수가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아까 하만이나 고령처럼 이렇게 장수에 이렇게 고분 산 꼭대기에 고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밝혀야 된다. 이게 장수 지역 고분군이고 이렇게 그 가약의 고청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봉분 위에 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봉황대 아까 말씀드린 봉황대에서 이런 건물지도 나오고 그래서 왕궁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김해가 금강가야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는데 좀 더 확실한 발굴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게 고령 왕궁터에서 나온 유적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된다. 산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야 역사를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개 고분군을 통해서 가야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한 발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야를 좀 더 많이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야의 자긍심을 가져도 정말 김해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은데 이번에 세계유산이 돼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